안녕하세요. 세상이야기입니다. 오늘은 K-팝이 인기를 얻는 이유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만든 대중음악인 K-팝이 전 세계에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이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1950년대부터 시작된 대중음악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모든 큰 변혁은 개인의 뛰어난 재능이 독특한 시대와 만났을 때 이루어집니다. 대중음악의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차 대전 이후 미국은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에서도 전 세계를 주도하게 됩니다. 특히 대중문화의 영향은 엄청났습니다. 하지만 이 영향은 과거의 미국 문화가 아니었고 아주 새로운 미국 대중문화였습니다. 1950년대는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전쟁이 벌어졌고 베트남 전쟁에 미국이 개입되기 시작합니다. 냉전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미국 국내에서도 메카시즘이 판을 치면서 공포와 억압의 분위기가 미국 사회를 지배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미국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간의 분열을 촉진합니다. 특히 그 현상은 대중음악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1950년대 초반부터 로큰롤이라는 음악 장르가 탄생합니다. 엘비스 프레슬리, 버디 홀리, 제리 루이스 등이 젊은이들을 열광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기성세대들은 이 새로운 음악에 반감을 드러내고 보수 기독교계에서는 반대운동까지 벌입니다. 과연 왜 이런 반응이 생겼을까요? 미국 기성세대가 이런 반응을 보인 이유는 록 음악의 뿌리가 흑인 음악이었기 때문입니다. 흑인 음악의 뿌리는 블루스인데 블루스를 기반으로 템포를 빠르게 만든 음악이 리듬앤 블루스였습니다. 리듬앤 블루스는 춤추기 좋은 음악으로 흑인들이 가장 즐기던 대중음악이었습니다. 이 음악에 백인 음악인들과 백인 음악 팬들이 빠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흑인들의 그루브를 따라가지 못하는 백인 음악가들이 좀 더 쉬운 리듬으로 만든 음악이 로큰롤이었습니다. 이제 백인 음악 팬들도 음악에 맞춰 미친 듯이 몸을 흔들 수 있게 된 것이죠. 흑인 음악의 가사는 두 종류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나는 시련에 빠진 사람들의 심정을 표현한 노래들입니다. 이런 노래는 흑인들의 고단한 삶을 시련의 아픔에 빗대어 노래한 것들입니다. 또 하나는 내일이 어떻게 되든 말든 오늘 밤은 신나게 놀아보자는 노래들을 이었습니다. 이것도 내일 혹독한 노동을 해야 하는 흑인들에게는 절실한 노래였습니다. 이 두 노래의 경향이 백인 팬들에게 넘어갔고 대부분 시련을 겪고 있던 청소년들과 젊은 세대에게 그리고 부모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은 젊은 세대에게 로큰롤은 자신의 심정을 표현하는 음악이 되었습니다. 즉 어른들이 듣는 음악과 젊은 사람들이 듣는 음악으로 갈라진 것입니다. 게다가 로큰롤이라는 단어가 흑인들의 속어로 성행위를 의미했기 때문에 기성세대들은 새로운 음악에 더욱 부정적이었습니다. 현재 보수 기독교에서 록 음악을 악마의 음악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이때부터 시작된 전통인데 종교 문제가 아닌 인종차별에서 시작된 행동이었습니다. 음악 팬이 갈리는 현상은 로큰롤 외에 다른 장르에서도 발생합니다. 바로 포크 음악입니다. 우리는 포크 음악하면 기타 하나를 들고 감상적인 노래를 부르는 음악 장르를 떠올리는데 미국 포크 음악은 그것과는 다른 장르입니다. 시작은 백인 이민 노동자들의 노동요를 수집하는 문화운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사회를 비판하는 노래와 인간을 성찰하는 노래로 발전합니다. 우디 거스리, 피터 시거, 밥 딜런, 존 바에스 등이 이런 장르를 대중화시킵니다. 이 장르는 이전까지 편하게 듣는 음악을 선호하던 기성세대에게 불편함을 선사합니다. 가난한 사람과 노동자들의 비참한 삶과 슬픈 운명을 노래하고 중산층들에게 현실을 고발하고 새로운 세대들에게 단결과 각성을 호소하는 포크 음악이 기성세대들의 잘못을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포크 음악은 주로 백인들에게서 발전하는데 포크를 중심으로 진보적인 사람들과 보수적인 사람들로 나뉘게 됩니다. 포크 음악에서 중요한 것은 가사의 건강성입니다. 건강하다는 말이 잘못하면 도덕적인 설교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포크 음악은 가사를 통해 사회 문제를 지적하고 민중연대를 주장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일반 사람들의 삶을 노래합니다. 서로를 돌아보고 손을 잡자는 노래 운동이었습니다. 그렇듯이 로큰롤은 흥겨움과 파괴력으로 대중문화에 강한 에너지를 만들어냈고, 포크 음악은 음악의 메시지를 통해 대중음악의 사회적 지위를 높여놨습니다. 그러면서 어른들이 싫어하는 젊은이들의 노래들을 사회의 주류가 되게 만듭니다. 그런데 K-팝은 이 구분을 무너뜨립니다. 부모와 자식의 음악이 따로 있었던 과거의 서양 대중음악 시장에서 벗어나 부모와 자식이 함께 듣는 음악을 다시 구현한 것입니다. K-팝에 대한 인터뷰를 보면 부모와 자식이 함께 음악을 듣는다거나 부모들이 아이들의 음악을 듣다가 자신들도 팬이 된 이야기가 아주 많습니다. K-팝의 어떤 부분이 부모와 자식이 함께 듣도록 만들었는지는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하여간 현재 K-팝은 1950년대 전에 가족들이 함께 들었던 음악 감상 전통을 다시금 부활시켰습니다. 부모와 자식 세대가 함께 듣는 음악을 만들어냈습니다. 기존 대중음악의 유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뮤지션이 음악을 만듭니다. 매니저는 그 음악을 방송국이나 평론가들에게 뿌립니다. 그러면 그들이 판단해서 음악을 평가하고 음악을 방송에 내보냅니다. 팬들은 평론이나 잡지, 라디오를 통해서 음악에 대한 정보를 얻고 레코드 가게에 가서 뮤지션의 음악을 구입했습니다. 최근에는 인터넷에서 음악을 다운받았죠. 그리고 뮤지션은 새 앨범의 노래를 중심으로 순회 공연을 합니다. 이게 기본 방식이었습니다. 평론가들에게 혹평을 받고 라디오에서 틀지 않는 노래가 히트곡이 되는 경우는 아주 드물었습니다. 이때는 팬들이 거대한 커뮤니티를 만들어 활동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K-팝은 이전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팬들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K-팝의 인기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기 전에 한국 기획사들은 미국 시장에 도전을 했습니다. 가급적 미국스럽게 꾸미고 미국 사회에 맞게 행동을 하며 도전했지만 그리 성공적이지는 못했습니다. 가끔 특이한 음악이라고 평가되어 인기를 끌었지만 지속적인 활동으로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이 전 세계적으로 보급되고 유튜브가 활성화되고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소통을 하자 새로운 현상이 발생합니다. 바로 자발적인 팬층이 생겨난 것입니다. 평론가, 라디오 관계자, 음악산업 관계자 등 기존 음악산업 카르텔의 영향을 받지 않는 팬층이 형성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직거래 관계가 생겨난 것이죠. 뮤지션과 팬들의 직접 연결이 형성됩니다. 특히 유명했던 경우는 BTS인데 BTS의 인기와 성공은 팬 집단인 아미가 만들어냈습니다. 물론 BTS도 뛰어난 뮤지션들이지만 그들을 발견하고 전 세계적인 팬층을 구성하고 그들을 지원한 아미들이 현재의 BTS를 만든 것입니다. 사실 BTS가 활동했을 때 한국 내에서도 초인기 밴드는 아니었습니다. 한국에도 있는 음악산업 카르텔이 대형 기획사의 밴드들을 밀어주고 있을 때였으니까요. 말하지 않아도 어떤 회사들인지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아미들은 음악산업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확실히 보여줬습니다. 뮤지션과 팬, 이것이 주인공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BTS가 세계적인 인기를 끌기 시작했을 때 미국 음악계도 그렇고 한국 음악계도 평가가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키워준 뮤지션들이 아니었으니까요. 조금 있다가 사라질 보이밴드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BTS를 시작으로 한국 뮤지션들은 음악 산업 카르텔보다는 세계 곳곳에 있는 팬들에게 다가가는 전략을 취합니다. K-팝이 세계적인 관심을 받게 된 이유는 서양 대중음악의 기존 카르텔을 교묘하게 피해가면서 그 카르텔이 통제할 수 없는 위치를 점유했기 때문입니다. 의도하지는 않았고 그 방법밖에 없었으나 결과적으로는 새로운 시대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게 된 것입니다. 서양에서 동양을 말하면 거의 모두 중국과 일본을 떠올립니다. 동양의 주류 국가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이 두 나라는 세계적인 보편성을 가지는 데 큰 약점이 있습니다. 둘 다 자의식이 너무 강한 것입니다.
중국도 일본도 모두 자기 민족이 가장 뛰어나다는 우월의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월의식으로 볼 수도 있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변명일 수도 있습니다. 중국 아티스트들은 무엇을 하거나 중국풍이라는 것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 어떤 울타리가 있어 보입니다. 일본은 항상 서구 사회와 국제사회에서 서양인들처럼 활동하고 싶어 하지만 일본인 특유의 현실 순응적인 태도는 버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일본어의 한계도 생각보다 큰 걸림돌입니다. 일본의 아라시라는 보이밴드가 BTS를 뛰어넘겠다고 영어로 된 노래를 발표했는데 인공지능이 이 노래의 언어를 베트남어로 분류해서 큰 웃음거리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민족적인 한계도 있지만 이 두 나라는 항상 옛날 유통방식인 음악산업 카르텔을 이용하려고 해서 성공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권위 파괴적인 새로운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이죠. 어쩌면 두 나라가 권위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케이팝 팬들에게 어떻게 케이팝을 알게 되었냐고 물으면 대부분 비슷한 대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다니는 학교에 독특한 음악을 듣는 애가 있어서 그 음악이 뭔지 물어보니 케이팝이었고 곧 자기도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학교에서 아웃사이더 취급을 당하면서 특이한 취향을 가진 애들이 케이팝을 맨 처음 발견하고 즐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화가 그렇듯이 나이가 어릴수록 타 문화에 대한 호기심이 크고 나이가 들수록 타 문화에 대한 폐쇄성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타 문화에 관심 있는 사람들로부터 새로운 문화가 들어와 퍼지기 시작합니다. 즉, 문화의 교류는 사회의 아웃사이더들에 의하여 주도됩니다. K-팝은 인터넷 환경을 통해 세상의 다양한 문화를 즐기려는 아웃사이더들에 의하여 발굴되었고 그들은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그 음악들을 소개하였고 그 음악들을 좋아하는 그룹을 형성했습니다. 자신들을 즐겁게 만들고 자신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음악을 인터넷의 바다에서 찾아내고 같은 취향을 가진 친구들끼리 소통과 연대를 만들어 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음악 유통 방식이었고 새로운 음악을 즐기는 그들만의 방식이었습니다. 기존 유통 방식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구조였다면 새로운 방식은 뮤지션과 함께 즐기고 그 음악을 가지고 자신들의 영상물을 만들면서 소통하는 양방향의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 팬들과 소통하는 거대한 커뮤니티 문화는 현대 사회의 소외를 극복하는 좋은 소통 방식이었습니다. 아웃사이더들이 전문가들을 제치고 음악을 발굴하고 이 현상을 만들어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K-팝의 어떤 요소가 세대를 뛰어넘는 팬을 확보했는지, 왜 팬들이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는지, 아웃사이더들에게 K-팝의 어떤 면이 매력으로 다가왔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세상 이야기였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